안녕하세요. 기업회계 2급 기출문제풀이 강의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자, 이번 첫 번째 기출문제 풀이는요. 제 71회 재무회계 25문항을 풀고 다음 두 번째 시간에 71회 원가회계를 25문항을 좀 이렇게 분리해서 문제풀이를 하겠습니다. 이유는 50문항을 한 50분 안에 풀기는 조금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시험을 볼 때 시험지를 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71회 재무회계 문제지를 한번 보시고요. 자, 전체 시험 시간은요, 80분이에요. 그러니까 80분 동안 재무회계와 원가회계 두 과목을 응시하시게 되고요. 25문항, 25문항, 토탈 50문항을 여러분이 푸셔야 돼요. 그러니까 50문항을 80분 동안 푸는 시험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제 문제풀이를 하다 보면은 그냥 막 나 혼자 푸는 게 아니잖아.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다 보면 25문항을 구분해서 문제를 풀어야 조금 너무 타이트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80분이라는 한 강의를 전체를 진행할 수는 없어서요. 71회에 해당하는 기출문제를 재무회계편, 원가회계편 나누어서 같이 문제를 풀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A형 문제를 풀게요. 자, 시험지를 받으시면은 맨 앞에 여러분의 번호와 이제 이름을 쓰도록 되어 있고요. 시험지는 여러분이 이제 가지고 나오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충분히 정확하게 문제를 좀 풀어주시고, 그리고 시험은 컴퓨터 사인펜을 지참하셔서 OMR 카드에다가 객관식이니까 마킹하시면서 답을 채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71회 기업회계 2급 첫 번째 일부 재무회계 문제 한 문제당 4점씩 자, 하나씩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 재무회계와 관련된 개념체계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설명을 찾는 문제네요. 자, 1번 재무회계 개념체계 회계기준 제정기구가 회계기준을 제정하죠. 그리고 그것들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여러분 회계기준하고 개념체계 중에서 뭐가 더 우선일까요? 회계기준이 우선이에요. 개념체계는 회계기준이라는 걸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여러 가지 지침서의 역할을 하는 게 개념체계지. 개념체계라는 것 자체가 어떤 회계기준을 우선한다거나 더 중요한 관점을 가진다거나 그렇게 개념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1번은 맞는 설명이고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자가 회계기준을 어떻게 해석하거나 적용할 때 재무제표를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특정한 거래나 사건에 대한 회계 기준이 좀 미비하다면 이런 지침에 의해서 만든다. 아, 목적에 적합한 정보가 재무제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하구나. 그럼 목적에 적합한 정보의 재무제표는 그래, 공정가치를 평가하는 게 목적에 적합한 정보가 될 수 있겠구나.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회계 기준을 적용해야지. 이런 거 하는 거거든요. 3번 외부 감사인이 감사 의견을 표명하기 위해서 회계 기준을 적정하게 했는지 특정 거래는 미비하게 했는지 적정성을 판단할 때 의견을 만들어내는 어떤 기초가 되는 지침서의 역할을 하는 게 개념체계예요. 다 맞네요. 이 개념체계는 구체적인 회계 처리나 공시에 대한 기준을 정하지 못해요. 그냥 지침서예요. 이런 여러 가지 회계 처리 방식은 어디에 있어요? 회계 기준에 있는 거죠. 틀린 설명은 4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회계기준상 재무제표의 기본 과정에 대한 설명이다. 이 안에 들어갈 말은 무엇인가? 기업 실체 경영 활동에 있어서 청산, 축소 등을 가정하지 않고 목적을 수행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장기간 종속한다는 가정을 계속기업의 가정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가정은 재무제표를 어떻게 평가하는 것을 근거로 할까요? 계속 갈 거죠. 그러면 계속 간다는 얘기는 예전의 원가를 끝까지 유지해도 크게 문제가 없겠죠. 자, 이런 식의 관점의 대가성 원가 측정 방식을 역사적 원가라고 하는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토지를 취득했다. 재평가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제 공정가치 평가는 선택이고요. 취득했던 원가를 측정해서 장부에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역사적 원가. 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21년도 1월 1일에 회사가 이 날짜로 21년도 1월 1일자로 사채를 구입하고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했대요. 자, 22년도 말, 그러니까 1년이 지나고 결산일이네요.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만기보유증권은 얼마입니까? 우리 여러분 만기보유증권은 재무상태표에 표시하는 방식, 평가하는 방식이 뭐였죠? 삼각후 원가법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채를 발행한 자가 상각을 하듯이 만기보유증권도 상각하면서 원가를 측정하는 방식을 취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삼각후 원가법에 의한 계산을 할 수 있는가요? 없는가요? 이제 그거 물어보는 것 같거든요. 자, 이렇게 띄워놓고 이렇게 해놓고 봅시다. 제가 여기다가 밑에다가 이제 계산을 좀 해볼게요. 사채는 액면은 1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이자율은 표시 이자율이 2%래요. 그 얘기는 100만 원에 매년 말 2% 이자를 줄게. 그러니까 매년 지급하는 이자는 2만 원이란 얘기죠. 근데 만기는 3년이고요. 사채를 발행할 때 시장 이자율은 3%예요. 시장 이자율보다 액면상의 표시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당연히 할인 발행됐을 거고요. 할인 발행된 가액은 97만 1,712원입니다. 먼저 그날 사채를 발행하는 자와 사채를 투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투자를 한 사람은 만기보호증권을 요만큼 잡았겠죠. 돈 주고 산 게 얘일 테니까. 그리고 이제 대가가 이만큼 나갔겠죠. 자, 근데 만기보호증권은 1년이 지나고 나면 상각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받아야 될 만기보유증권의 자산의 가치만큼이 증가돼요. 할인일 때. 자, 이제 그 다음에 2021년도 기말에 분기 한번 했을 거고 2022년도 기말에 분기를 한번 할 거거든요. 자리가 좀 남을까 모르겠네. 2021년도 12월 말에 여러분 결국은 매년 이자는 2만 원씩 들어와요. 그리고 이건 이자 수익이죠. 근데 이자 수익이 2만 원이 아닌 거야. 왜냐면 만기 보유증권이 할인 발행된 금액만큼이 1년이 경과되면 받아야 될 만기 보유증권의 가치만큼이 증가되거든요. 지금 여러분 어떤 거 하는 건지 아시겠죠?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이자 상각을 하셔야 돼요. 자, 해볼게요. 되게 쉬워요. 그냥 하시면 돼. 자,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현재 만기 보유증권은 이 금액이죠. 자, 이 금액에 시장 이자율을 곱해서 나오는 금액이 내가 인식해야만 하는 실질적인 이자 금액이 되는 거야. 자, 해볼게요. 971 712 곱하기 3% 29151. 이게 뭐냐면 이자 수익으로 인식액입니다. 단 현금으로 받는 돈은 2만 원이죠. 그러면 나머지 9,151원이 만기보유증권의 증액이에요. 자, 그러면 1년이 지났죠. 현재 만기보유증권은 얼마로 장부상의 가액이 있겠어요? 처음에 971 712에서 9,151원만큼이 증가되어 있겠죠? 그러면 현재 만기보유증권은 1년이 경과되는 시점에 얼마로 장부상에 갇혀 있습니까? 980, 863. 자, 다시 22년도 12월 말일이 됐어요. 똑같아요. 이자 수익 잡고 현금으로는 2만 원이 들어와요. 자, 차변에 들어가는 금액이 만기보유증권의 증액이에요. 자, 이 이자 수익을 인식하는 방식은 지금 현재 내가 평가하기 직전에 만기보유증권의 현재 장부가액에 표시이자율, 죄송해요. 시장이자율을 적용한 유효이자율을 적용해요. 980863에 3%를 적용해서 29,425라고 할까? 6이라고 할까? 아, 뒤가 크네요. 6. 그러면 이 금액이 이자 수익으로 인식해야 될 금액, 그 중에 2만 원은 오늘 받고 나머지는 나중에 받는 거예요. 9,426원. 자, 그러면 만기보유증권은 이 당시 980863이었죠? 자, 이 금액에 9,426원이 가산되겠죠. 자, 22년도 기말 연재 만기보유증권은 얼마를 받게 있을까요? 990 426 다시 980 980863 더하기 9,426원 990 289네 289 이게 22년도 1년 지나고 2년 경과되는 시점 22년도 말 시점에 만기보유증권의 자산의 가치가 되겠습니다. 990 289 쭉쭉쭉쭉 여기 있네요. 답은 2번. 자, 이것도 답안지 보시면서 여러분 어떻게 풀었는지 유효이자율 표 있을 거예요. 이제 보시면서 하시고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여러분 편한 대로. 자, 네 번째. 재무제표의 기본 요소를 측정했을 때 틀린 설명을 고르세요. 1번. 자산의 취득원가는 자산을 취득했을 때 내가 대가로 지급한 현금이나 현금 등가에
지급수단의 공정가치를 말하고요. 그게 결국은 나중에 역사적 원가가 되는 거죠. 1년 전의 가치가 그때는 공정가치지만 1년이 지나고 나면 그게 역사적 원가가 되는 거죠. 맞는 말. 두 번째, 이행가치라고 하는 거는 뭐냐? 이행가치는 내가 상대방에게 이행할 수 있는 금액이죠. 밑에 보시면 독립된 당사자 간의 현행 거래에서 자산이 매각되거나 팔거나 사거나 부채를 갚거나 이전될 때 주고받는 교환 가치를 이행 가치라고 하진 않는데 요거를 실제적으로 말하는 가치의 이름은 공정가치인데 페어밸류. 공정가치만큼을 물건 팔고 대가를 주고받는 현재 거래가액이 되는 거잖아요. 답은 2번이 되겠죠. 틀린 말. 3번 순실현 가치는 내가 지금 받아야 될 금액 중에서 그것을 받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 우리가 순실현 가치는 꽤 많이 했죠. 원가에서도 많이 나왔죠. 4번 사용 가치는 그 자산을 사용해서 발생하는 현재 가치. 그게 그대로 사용 가치가 되겠죠. 틀린 설명으로는 2번이 되겠고요. 5번 문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 사용이 해당되는 것? 사용이 제한되어 있어. 그러면 안 되죠. 1년 이내에 사용이 제한되어 있대요. 1년 이내 것도 안 되죠. 사용이 제한되어 있대요. 안 되죠. 1년 이내에 사용이 될 수 있는데 그게 당좌예금이래. 당좌예금 만기고. 다시 잠깐만. 여기서 이게 틀렸네. 사용이 제한되지 않은 거네. 그치? 사용이 제한되지 않은 보통예금은 이건 현금성 자산에 해당되는 거고 현금처럼 1년 이내 사용이 제한되어 있네. 그럼 당좌예금이라 할지라도 제한되어 있다면 그걸 현금처럼 사용할 수 없겠죠.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잘못 읽었어요. 자, 6번 문제. 유형자산 처분 손상차손을 물어봤어요. 봅시다. 21년도 1월 1일에 기계를 샀는데 취득원가 1,000, 10년 없이 정액법. 그럼 1년 만땅 하면 되겠네요. 딱 10년 나누면 되겠네요. 100만 원씩 감가를 해요. 그러면 2021년에 한 번 하고요. 2022년도에 기말까지 한 번 했어. 그럼 200만 원 감가했겠죠. 그러면 상상 1,000만 원 자산에 200만 원만큼 감가상각 누계에 걸려 있고 현재 장부가액은 800이에요. 근데 이날 기계장치에 대한 손상자손을 처분했을 때 600, 사용가치 400. 둘 중에 회수 가능액을 찾아야 되는데 이런 회수 가능액은 둘 중에 맥시멈으로 갖는 거였죠. 그러면은 600만 원만큼이 회수 가능액이야. 근데 보니까 내 장부가액은 지금 얼마예요? 800이죠. 떨어졌죠. 얼마 떨어졌어요? 200 떨어졌죠? 200만 원만큼은 손상자손 인식할 수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장부가액을 먼저 만들어야 된다는 거. 감가를 고려해서. 두 번째,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위한 이 두 금액 중에 맥시멈, 회수 가능액은 큰 금액으로 측정한다. 그 두 개. 그리고 나면 뭐 손상차손은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는 조금 계산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띄워놓고 봅시다.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띄워놓고 볼게요. 자, 22년도 1월 1일에 액면가액 150만 원짜리 채무증권을 142만 5천 원에 사고 매도하는 증권으로 분류했대요. 이 채무증권도 표시이자율은 연 8% 매년 말에 지급하고요. 2022년도에 인식한 이자 수익은 14만 2,500원이래요. 자, 22년도 12월 말 채무증권의 공정가치가 145만 5천 원일 때 매도 가능 증권 기타 포괄에 포함되는 계정으로 오른 것을 찾읍시다. 자, 그러면은 매도 가능 증권 이거 매도 가능 증권도 사채가 될 수 있구나. 그쵸? 꼭 만기까지 가지고 있는 것만 사채가 되는 거는 아니니까. 그러면 먼저 요 금액을 가지고 기타 포괄 손익 평가를 하려면 지금 평가라는 거잖아요. 공정가치. 평가를 하려면 매도 가능 증권에 현재 상각을 한 이후의 금액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예상을 해야 되겠네요. 자, 채무증권은 그러니까 매도 가능 증권은 142만 5천 원에 돈 주고 샀죠, 이제. 그러니까 장부가 지금 얘로 걸려 있어요. 근데 1년이 경과되고 나면 이자만큼을 받을 거고 이자를 받을 거고 이자 수익이 인식될 거고 그 차이가 되는 금액만큼이 매도 가능 증권의 자산의 가치가 증가되겠죠. 지금 할인 발행이 됐으니까. 그러면 매년 이자는요. 150만 원에 연 8%. 그러면 얼마예요? 12만 원씩 이자를 받을까? 받는 거야.
근데 이자 수익은 얼마로 인식하냐? 이때 당시에 142만 5천 원. 2,000원에 이자 수익을 이만큼 잡았어? 이거를 이자율은 안 주고 얘를 줬네요. 그냥 이자 수익을 14만 2,500원. 2022년도에. 그럼 이 금액의 차이가 나는 금액이 22,500원. 22,500원이 매도 가능 증권의 증가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금액을 증가시켜서 금액을 측정해 봅시다. 그러면 142만 5천 원에 22,500원을 포함시키면 지금 현재 매도 가능 증권은 장부상이 바뀌었네요. 144만 7,500원. 현재 이거 만들어 놓고. 자, 이거 만들어 놓고 이제 비교하는 거예요. 매도 가능 증권 중에 평가 금액이 얼마인지. 공정가치. 공정가치 비교해 보니까 145만 5천 원이에요. 그러면 1447 500원에서 145만 5천 원을 차감하면 7,500원인데 얘보다 얘가 증가했죠? 그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으로 7,500원을 잡겠죠. 그러면 7,500원만큼 증가되는 건가요? 답은 4번. 이렇게. 요건 삼각하는, 이자를 삼각하는 유효이자율법이 꽤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거야. 문제를 보니까. 꽤 많이. 약간 난이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8번. 매출채권과 충당금의 잔액이다. 기말에 손익계산서를 열었을 때 대손상각비가 얼마가 걸려 있습니까가 문제래요. 봅시다. 기초에 대손충당금이 50이 있었고 단기에 매출채권이 대손 처리된 게 20이래요. 썼겠죠. 50에서 썼겠죠. 그럼 현재 충당금 잔액은 30인 거죠. 전년도에 대손 처리였던 채권을 회수했대요. 그럼 얘를 또 더하죠. 그러면은 얘는 20만 원을 더해서 충당금 잔액이 또 달라졌네. 50이 됐죠. 자, 마지막 기말의 매출채권은 5천이고요. 기말의 채권은 1%를 충당한대요. 5천만 원의 1% 곱하면 50만 원을 충당해야 되는데 충당금이 얼마 있어요 지금? 딱 50이 있잖아? 그럼 이번 연도에 상각비 잡고 충당금 잡을 회계 처리할 거 지금 아무것도 없죠. 그럼 답이 1번이네? 이렇구나. 충당금이 얼마가 있느냐에 따라서 기말의 설정 금액이 달라지잖아요. 그 형식이네요. 자, 9번. 선입에 의해서 기초상품의 단가가 얼마인지를 구하는 문제네요. 선입에 의해서 구하는 거네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은 매출원가가 590이고 기말 상품 재고액이 290이고요. 그럼 요거를 이렇게 좀 봅시다. T자 계정 한번 그려볼게요. 매출원가 상품의 매출원가가 590 기말 재고자산이 200 기초 상품의 원가? 단위당 원가? 잘 모르겠어. 잠깐 P. 그리고 단기에 상품을 매입한 금액은 3,500원, 3,500개인데 2,000원이래요. 그럼 700만 원인가요? 그러면 기초 금액은 이렇게 해서 알아낼 수 있겠네요. 그쵸? 590에다가 200을 더하고 단기에 매입한 700을 차감하면 기초 상품 재고액은 99만 원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단기에 상품을 팔았는데 3,000개를 팔았대요. 그럼 보세요. 이 매출원가가 판매된 수량이 3,000개라는 거죠. 근데 얘네는 3,000개를 어떻게 파냐면 기초에 있었던 거를 먼저 팔고 매입한 것을 이렇게 끄집어다가 판단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200만 원이라는 기말 상품 재고액에 남아있는 이 단가는 얼마짜리가 남아있겠어요? 2,000원짜리만 남아있겠죠. 근데 얘는 그럼 몇 개인 거야? 1,000개 아닌가? 그렇죠? 그럼 보니까 3,500개 중에 1,000개가 여기에 남아있다. 그러면 3,500개 중에 3,500개 뺀 나머지 2,500개는 전부 다 여기 들어가 있던 얘기인 거잖아요. 근데 실제 판매된 건 3,000개죠. 그럼 나머지 500개는 어디에 있는 걸 팔았겠어요? 여기에서 왔다 이런 뜻 아닌가? 근데 500개는 개당 단가를 99만 원이니까 99만 원에서 500개를 나누면 개당 단가 우리 알 수 있지 않나요? 그쵸? 자, 그럼 여기 빼볼까요? 한번?
아이고, 또 여기서 제가 이걸 또 90이라고 그랬는데 왜 99만이라고 적었죠? 얘 90. 그럼 얘가 90인데 이게 500개니까 나누면 1,800원 나오는데, 그쵸? 90만 원. 그래서 지금 기초 상품의 단가를 이걸 가지고 어떻게 구하라는 거지? 아, 구해지네. 1,800원. 답은 이렇게 1,800원을 구할 수 있구나. 아, 넣다 보면 나오는구나. 선입이라는 방식의 특징을 알고 있으면 이 문제 풀 수 있겠다. 이것도 난이도가 좀 있죠. 생각보다. 자, 10번 문제. 재고자산 실사를 조사한 결과 재고자산이 다음과 같았대요. 이를 토대로 재고자산의 감모 손실을 구해보래요. 근데 보니까 장부상의 수량과 실제 수량이 좀 달라요. 근데 보니까 장부는 7,000개인데 얘가 6,800개인 거야. 그러면 200개가 지금 부족하죠? 그리고 1,500개가 있는데 1,500개래요. 얘는 부족하지 않고요. 1,200개인데 실제는 1,050개래요. 그러면 지금 150개 부족한 거죠. 그럼 얘가 지금 200개가 부족하다고 하는 얘는 상품인데 지금 단가를 알아야 되니까 1,470만 원이 7,000개였을 때 장부가액을 가지고 있으니까 1,470개 70원 나누기 7,100원 하면 얘는 개당 단가 2,100원인 거고요. 그 다음에 780만 원 1,200개에 대한 물량이네요. 6,500원이네요. 자, 그러면 200개 2,100원 42만 원에다가 150개 6,500원 97만 5천 원. 그러면 실제로 부족한 금액의 합계 금액은 139만 5천 원. 답은 4번. 이렇게 풀리네요. 풀리기는. 그쵸? 어려워요. 그러니까 단가를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단가를 네가 구해라. 요 정도 해당하는 문제였네요.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재고자산의 원가 측정에 대한 방법으로 틀린 설명을 고르세요. 1번 통상적으로 사용 교환될 수 없는 재고 항목이나 이런 개별 항목을 쓴다. 그치? 이 교환될 수 없고 통상적으로 그냥 그게 그거인 단가를 사용할 수밖에 없으니까. 2번 개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재고자산의 단위 원가는 여러 가지 방식을 쓴다. 맞다. 표준원가법이나 소매제고법의 원가 측정은 추정에 의한 방법이므로 사용할 수 없어요? 있었죠. 우리 소매제고법 한 적 있었죠. 성격, 용도, 유사한 재고자산에는 동일한 단위 원가를 결정법을 사용하나 다르다면 다른 단가 방법을 쓸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상품이 여러 가지가 있다.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동일한 유사한 재고자산이라고 하더라도 성격이나 용도가 다르면 선입을 얘는 쓰고 얘는 후입을 쓰고 이것도 가능할 수는 있겠죠. 다르니까 상품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답은 3번이고 12번 문제 단기 말에 창고에 보관 중이었던 재고자산을 실제로 조사해 보니까 실제 보유 중인 재고자산은 100이래요. 다음의 사항이 반영되지 않고 기말재고자산은 실제로만 가지고 있는 게 100이래요. 다음 사항을 반영하면 명장의 정확한 기말재고자산은 얼마입니까? 100 말고 또 있대. 단기 중에 도착지 인도 기준에 의해서 매입하고 있는 상품이 현재 운송 중이래요. 도착하기 전까지는 내 재고자산이 아닌 거죠. 그러면 포함을 하면 안 되죠. 얘는 빼고. 두 번째, 위탁 판매하고 있는 수탁자가 상대방이 단기 말까지 아직 판매하고 남아있는 위탁품이 있대. 이건 더해야죠. 이건 내 자산으로 포함시켜야 되니까 시용 판매했고요. 고객이 단기 말까지 매입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게 있대. 판매하지 않은 거니까 이 두 개는 더해야 되죠. 그럼 답은 150으로 장부상의 재고자산을 마감해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 자산의 합계를 구하시오. 자산의 합계. 자산, 아님, 부채, 비용, 성급, 자산, 건물, 자산, 현금, 자산, 급여, 비용, 부가세 수금, 부채, 자본금은 부채. 그러면 1,400원, 700원, 1,200원, 4,000원. 4개 더하면 답은 얘가 나오는 것 같아요. 7,300원. 동그라미 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자산과 부채를 알고 있는지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물어보는 문제.
14번. 백제는 구형 차량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신형 차량을 취득했대요. 교환하네요. 구형 차량의 취득원가는 내 자산은 취득원가가 1000이고 누계액이 400이었대요. 장부가 600이었어요. 공정가치는 700이고요. 신형 차량의 판매가는 900이고요. 추가로 180을 지급했대요. 위 거래에서 신형 차량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교환 시 금액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래. 자, 중요하면 좀 달라져요. 여러분 이 거래가 중요하잖아요. 중요하면 동종으로 보지 않고요. 이종으로 봐요. 그게 핵심이야. 이종으로. 그러면 우리가 언제나 내가 새로 자산을 취득했을 때 제공한 자산에 동종 자산인 경우는 장부가액으로 인식하지만 이종 자산으로 인식하는 경우는 공정가액으로 인식하거든요. 내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이 얼마예요? 700이죠. 근데 거기다가 돈 주고 산 게 얼마죠? 180이죠. 그러면 나는 신규 차량을 얼마 주고 산 걸로 장부상의 가액을 취득원가로 인식하냐? 880. 답은 3번. 이렇게 제공한 자산의 요게 핵심이고요. 이종 자산으로 보겠다는 뜻이야. 주고받은 대가가 중요한 경우는 돈을 많이 주고 샀다는 얘기는 내가 새 차 산 거랑 별반 다를 게 없다고 보는 거예요. 자, 15번 문제. 무형자산의 설명 중에서 틀린 설명 고르세요. 연구 단계는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고 비용으로 처리한다. 맞고. 개발 단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지출은 무형으로. 모든 거 아니잖아. 그쵸? 인식 요건을 충족했을 때. 나머지 맞고요. 자, 16번 문제. 성진은 1월 1일에 기계장치를 200에 사고 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20 정액법으로 상각을 했대요. 22년도 1월 1일에 이 기계장치 상태를 조사한 결과 연수를 6년으로 잔존가치는 없는 것으로 추정을 변경했대요. 22년도에 인식할 감가상각비는 얼마입니까? 지금 2020년도에 취득을 했군요. 그러면 감가상각을 200에 사가지고 10년간 잔존가액이 20만 원이었다는 얘기는 계산을 식은 한번 씁시다. 180만 원의 감가상각해야 될 금액을 원래는 10년간 하는 거였죠. 그러면 18만 원씩을 2020년도에 한 번 했고요. 2021년도에 한 번 했어요. 그리고 나서 2022년도에 6년으로 잔존가치가 없는 것으로 바꿔요. 그럼 2년까지 했죠. 그러면 지금 현재 200만 원이라는 자산 밑에 감가상각 유계액은 36만 원 걸려 있겠네요. 현재 잔액은 164만 원이에요. 요게요. 8년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잔존가치를 20만 원으로 했을 때 잔액이죠. 근데 이게 지금 바뀌는 거네요. 이렇게. 지금 요거를 이제 이번 연도에 어떻게 그랬냐면 요게 달라지는 거야. 연수를 6년으로 바꿔요. 지금 현재 8년 남았죠. 그 8년 남았으면 지금 2년 했으니까. 그러면 얘를 8년 남아있는 거를 2년 하고 전체를 6년으로 한다는 얘기는 6년 중에 2년은 했잖아요. 그럼 남은 연수가 몇 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년 남은 거죠, 지금. 그럼 164만 원을 20만 원 남기지 않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164만 원을 가지고 전체 6년 중에 2년을 한 잔액이니까 잔존가액 없는 상태로 가면 이제 164만 원을 4년간 감가상각을 하는 방식에 의해서 상각하시면 2022년부터는 감가상각을 41만 원씩 4년간 하면 되겠죠. 답은 41만 원. 자, 17번 문제. 재무상태표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거. 자본이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다. 맞다.